네, 김차동 FM 모닝쇼 일요일 듣고 계시고요. 이제 4부로 접어드는데 4부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 찾아가는 인문학,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따라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그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문명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인류가 나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문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예전 학자, 1900년대 학자거든요. 일본의 두 학자의 어떤 그 양비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떤 것이 인류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문명의 가치일까를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숨쉬고 행동하는 이 모두가 문명으로 쌓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떠나보죠.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조성환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문명의 두 얼굴입니다. 예,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도 뭐 사실 이렇게 평소에 어려운 주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생태 위기, 이런 위기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영화에서도 그런 맞아요. 테마가 많이 나와서 지금 그 전 세계 그 학자들이 지구 문명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9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90년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 그게 원어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네네. 한편으로는 지구화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그 권역으로 묶였다고 할까요? 예. 그렇죠. 글로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터넷도 91년도 무렵에 시작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구가 하나로 그러니까 커넥티드, 연결됐는데 동시에 그 편리함과 동시에 위험도 하나가 됐다는 게 그 당시에. 그게 1986년에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 쓴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이제 위험도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하나가 됐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20세기 동안에 구축한 문명은 인간과 국가 중심의 그런 문명이었잖아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저는 이제 70년대이지만 국사를 배웠고요. 예. 국민윤리를 배웠고 국민교육 헌장을 배웠고 애국가를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국가 단위로만 배웠는데 90년대부터 서양의 인문학계는 국가를 넘은 이제 지구 단위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세기 동안 우리가 달려왔던 그 근대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가 총체적으로 이제 다시 생각되어야 되는 시점에 왔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런가 했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이거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코로나 앞에 국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근대 문명의 효시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우리로 말하면 만원권에 들어있는 지폐에 들어있는 분이거든요. 예. 세종대왕 같은 분이잖아요. 네, 일본에. 그렇죠. N화에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일본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위치인데 네. 19세기의 사상가이자 저널리스트인데 일본의 문명 담론, 네네. 개화 담론을 주도했던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부터 다시 근대를 성찰하고 앞으로 우리의 문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한국 문명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네네.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무겁지만 문명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예, 예. 오늘은 이제 한 일본의 두 명의 인물을 예. 근거로 해서 예.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후쿠자와 예. 의 어떤 그 문명론의 계략이라는 예. 것을 소개하면서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이 후쿠자와라는 분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일본의 그 집회에 들어갈 정도로 일본사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우리로 말하면 그 육일준이라고 아시죠? 그 육일준. 네, 뭘 쓰셨더라? 서유견문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분의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음흠. 이분이 이제 게이오 대학이라고 일본의 명문 대학을 만드셨는데 거기 가서 유학도 했고 육일준이 그래서 우리하고도 엄청 그 관계가 깊은 분인데 네. 이분이 1875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하기 직전 전해인데요. 문명론의 계략이라는 책을 쓰셔서 예. 당시에 동아시아의 이제 문명 담론을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0세기의 그 동아시아의 문명 담론을 알려면 이제 이 책부터 봐야 되는데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이 엄청 유명한 책이라는 걸 많이 들었어요. 이분도 중요한 사상가고, 그래서 이분을 모르면은 우리 동아시아 근대는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좀 인문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좀 다시 읽혔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21세기적 그 위기 상황에서 예. 이 문명 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위기 상황의 뭐랄까요, 그 원인이랄까? 그게 이 문명론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분은 문명이라는 거는 물질이 발달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는 문명하면 어떤 이미지이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약간 풍요로운 게 문명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랬구나.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 타자에 대한 태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와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자연에 대해서는 인간은 자연을 노예로 활용해도 좋다, 이런 식의論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솔직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때는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지금 이제 생태 문명적 시각에서 보니까 좀 쇼킹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였군요. 문명의 그렇죠.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20세기에는 우리는 그걸 다 찬양을 했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예. 또 하나는 이웃 나라에 대한 태도인데 이분의 문명론에서 아시아는 그 야만에 속하는 거죠. 일본은 그나마 이제 서구 문명을 따라가는 거니까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문명이라면 그리고 그런 야만적인 아시아를 우리가 좀 도와서 때로는 조금 강제적이라도 문명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골자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1875년인데 35년 뒤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위협적으로 들리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게 됐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읽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1875년 문명론 계략의 그 요지는 이분의 문명론은 공리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이익 중심의 문명론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또 실용적이다. 우리가 문명하면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뭐 이상, 고원한 이상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서양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식민지 지배 당하면 안 되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걸 문명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이 후쿠자와는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이 문명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문명에 대한 인식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건데 저는 좀 문명은 전쟁과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었거든요. 이분도 이 책의 초반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는 유럽이 최고 문명이고 뭐 아시아는
약간 야만에 가깝고 아프리카는 진짜 야만이라면 근데 유럽조차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명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생각 그렇지 문명적이라는 거는 폭력적이면 안 되지. 그런데 또 놀랬던 거는 뒷부분에 가니까 네. 또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말을 하냐면은 국민들의 그 인심을 진작시키는데 전쟁만 한 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좀 역설적인 이야기네요. 그 저도 놀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일종의 사기 진작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아주 위험한 또 발언이네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요.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배를.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어떻게 한 권의 책 안에서 네.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진술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상가는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사상가는 그 일관성이 있어요. 물론 10년대, 20년대 사상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달라지는 것도 일관적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근데 이분은 한 권의 저작 안에서 제가 볼 땐 전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가 또 저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그 이분은 제가 이 책을 읽은 느낌은 사상가라기보다는 그냥 정치평론가. 문명론의 계략. 예. 예, 이 책은 1875년에 쓰여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책인 오래됐죠. 거죠. 예, 이제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시길 예.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예, 드린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후쿠자마는 이제 문명이라는 개념과 또 전쟁에서의 어떤 문명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상반되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예, 다나카 쇼조라는 예. 또 인물을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이분은 또 어떤 분이고 어떤 문명론의 또 개념을 또 이야기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나카 쇼조는 우리에게는 거의 잘 안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사상가인데요. 예. 이분은 후쿠자와 유키치와는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정반대의 문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됐든 다나카 쇼조가 됐든 당시에 그 조선 한반도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두 분 다 조선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 의견도 정반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명론과 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후쿠자와는 문명론의 계략을 쓰고 나서 한 5년에서 10년 지나니까 좀 더 강경하게 바뀌어가지고 조선을 무력을 써서라도 문명화를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나카 쇼조라는 분은 뜻밖에도 이 1894년에 일어난 동학 농민 혁명을 보고 저게 문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오. 당시에 동학 이외의 사람들 중에 동학을 문명적이라고 평가한 거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러네요. 조선에서도 네. 그런 평가는 없었어요. 네. 왜 이분은 문명? 후쿠자와는 일본이라는 문명국이 야만이라는 조선과 청나라를 뭐 이렇게 정벌을 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다나카 쇼조는 저 동학 농민군이야말로 문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그거 한번 좀 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예, 네. 지금으로 보면은 그런 평가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동학 농민 전쟁은 결국 청일 전쟁으로 확장되잖아요. 예. 1894년에. 그래서 이 다나카 쇼조가 됐건 후쿠자와 유키치가 됐던 무슨 한반도에 와서 뭐 전쟁 기자처럼 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그 전쟁 뉴스들이 속속 일본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두 분이 평가한 게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나카 쇼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 지금 전봉준이라는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조선을 개혁하라고 하는데 우리 일본군이 그 싹을 짓밟고 있어서 너무나 애석하다. 이 전봉준의 동학 농민군은 문명적이다. 그 이유는 그 민간인들을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살상을 하는 지금 러시아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걸 문명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 다나카 쇼조라는 분은 폭력을 쓰는 건 문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농민군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최초의 제노사이드를 하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이는 걸 보고 저건 문명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학 농민군이야말로 문명적이라고 평가를 해준 겁니다. 거의 뭐 일본 인구가 그 당시 얼마일지 모르지만 1억 가까이 되려나요? 그 중에 거의 한두 명 정도의 의견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아 있고요. 네. 예, 바로 거기서 저는 이제 똑같은 동시대에 두 명의 일본인인데 상반되는 그 문명론에서 한쪽에서는 어떤 그 희망이랄까? 예, 더 나아가서 이분은 그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저 산업화로 인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또는 광산에서 나오는 그 폐수, 광독 때문에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저항하면서 환경운동을 일본 최초의 환경운동가이고 아시아 최초일 겁니다. 예. 이게 1900년 전후거든요. 예. 그러면서 참된 문명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다는 생태 문명론을 120년 전에 굉장히 앞서갔네요. 대단하죠. 예. 후쿠자는 뭐 생태고 뭐고 자연을 어떻게 해서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시대의 다나카 쇼조라는 분은 저건 문명적이지 못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네. 예, 상반된 문명론을 주장했고요. 거의 대다수 99.9%는 이제 후쿠자와적인 문명론 일본에서는 대세였죠. 그 중에 유일하게 이분이 그런 통찰력 있는 선견 지명을 내셨다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문명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인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쿠자와 유키자와 그리고 다나카 쇼조의 어떤 문명론을 중심으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한 교수님께서는 이 두 분의 어떤 문명론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점은 과연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점은 과연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20세기는 사실 그 근대화라는 거는 일본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먼저 앞서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1990년부터 서양에서 나온 그 지구 담론, 저희는 지구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 담론이 주는 거는 이제 20세기적인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은 그 유효성이 다 됐다. 네. 예, 그렇죠. 이제 유효가 뭐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대학원이나 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이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이 후쿠자와의 문명론이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과 좀 비판적인 각도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일본과 한국의 근대를 지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반면에 그 당시에 홀로 이렇게 싸웠던 다나카 쇼조 같은 분의 문명론을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줘야 될 시점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분의 그 문명론이나 동학평가야말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를 좀 더 그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결할까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그 인류가 나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 연구소와 함께한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조성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